문제는 종목이 아니라 뇌의 구조다. 주식으로 돈을 잃는 건 나쁜 종목을 골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주식시장에 맞지 않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이 잘못된 기준점을 만들고 손실 회피 편향이 합리적 판단을 차단하고 확증 편향이 거시경제 신호를 외면하게 만들고 조급증이 결국 레버리지로 이어집니다. 이 네 가지가 순서대로 혹은 동시에 작동하면 계좌는 반드시 0을 향해 수렴합니다. 2025년 해외 주식 투자자 중 49.3%가 손실 상태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 주식을 시작한 투자자 중에서는 무려 62%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상승장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저 역시 이 숫자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2026년 2월 26일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는 동안 제 보유 종목 중 일부는 그 상승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내 계좌만 빠지는 그 기묘하고 억울한 경험.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시장은 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3월 3일 코스피는 하루에만 7.24% 폭락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12.05%가 추가로 빠졌습니다. 이틀 누적 낙폭이 약 20%였고 코스피 코스닥 동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2024년 8월 이후 19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6조 원 이상을 팔아치웠고 반대 매매 비중은 245%나 폭증했습니다. 상승장에서 수익을 자랑하던 사람들의 계좌가 불과 이틀 사이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살아남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운과 실력을 구별하는 메타인지, 거시경제라는 계절을 읽는 눈, 그리고 대박이 아니라 잃지 않음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태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도파민은 투자자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중독시킵니다. 인간의 뇌에는 보상회로가 있습니다. 보름 만에 50% 수익을 경험한 순간 뇌는 그것을 새로운 정상 상태로 기억합니다. 이후 연 10% 수익은 더 이상 보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강렬한 보상 자극은 자연적 보상보다 훨씬 높은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이후 같은 자극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역치 상승이 발생합니다. 마약 중독의 구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 강한 자극을 찾아 점점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초심자의 행운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우연히 큰 수익을 낸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 이상의 자극을 찾아 테마주, 급등주, 작전주로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도파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박입니다. 전략이 아니라 감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 주식을 하면서 이 함정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초반에 맞아떨어진 종목 하나가 30% 오르자 이후 10% 수익 종목은 너무 시시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별로라는 감각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 감각이 결국 더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졌고 그 선택이 계좌를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성공 경험이 쌓일수록 겸손해지기는커녕 더 공격적이 됩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투자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치면 반드시 당한다. 주식시장에서 지식의 양과 수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 중 10년 이상 장기 성과를 추적했을 때 90%가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금융공학 박사가 연봉이 수억 원인 전문가들이 하루 종일 주식만 연구해도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책 50권을 읽고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차트를 공부했어도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식 가격의 방향은 개별 기업의 실적보다 거시경제, 즉 금리, 환율, 유동성이라는 더 큰 흐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계절이 겨울이면 싹은 트지 않습니다. 숲 전체에 산불이 나면 가장 건강한 나무도 타버립니다. 2022년 엔비디아 주가가 50% 넘게 폭락한 것은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주식이라는 자산에 부여되는 가치, 즉 멀티플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계절이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는 여기에 추가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수급입니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코스피는 기업 실적과 전혀 무관하게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2026년 3월 3일 코스피 폭락의 직접적인 방화세는 미-이란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충격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예고라는 외부 충격이 발생하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파생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현물 시장의 사이드카 발동과 지수 6천선 붕괴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에 7% 이상 빠졌고 SK하이닉스도 급락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거시경제라는 계절이 순식간에 바뀐 것입니다. 거시경제를 읽는 온도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FOMC 점도표, 달러 인덱스, 연준의 유동성 방향,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한국 주식 투자자라면 여기에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순매수 동향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이 6가지 지표가 동시에 경고를 보낼 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비중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복잡한 경제 뉴스를 매일 정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6가지만 주기적으로 확인해도 최악의 타이밍만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또한 계절처럼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는 1단계, 일부 자산만 오르는 2단계, 소수의 주도주만 오르고 나머지는 빠지기 시작하는 3단계, 그리고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지는 4단계. 건강한 상승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함께 오릅니다. 그러나 끝물에는 지수는 오르는데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대형주 몇 개가 지수만 끌어올리고 밑바닥은 이미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수만 보고 따라 들어가면 내 종목만 하락하는 기묘한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빚은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계좌를 강제 소멸시킨다. 손실 회피 편향은 인간이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약 2.5배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발표한 전망 이론의 핵심입니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상쇄하려면 250만 원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손절을 극도로 싫어하고 빚을 내서라도 물타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대매매라는 최악의 결말로 이어집니다. 숫자가 이 위험을 넌날하게 보여줍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3일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32조 8,04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22조 1,859억 원에서 불과 6개월 만에 10조 원 이상 불어난 수치입니다. 코스피 상승장을 보면서 나만 뒤처진다는 조급함에 뒤늦게 빚을 낸 사람들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숫자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은 터졌습니다. 코스피가 3월 3일 7.24% 급락한 데 이어 4일 12.06%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일간 낙폭을 경신했고 이틀 누적 낙폭은 약 20%에 달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동시 서킷 브레이커도 2024년 8월 이후 19개월 만에 발동됐습니다. 반대매매의 구조는 잔인합니다. 주가가 담보 유지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다음날 장 시작 동시호가에 강제 매도 주문을 냅니다. 시장이 가장 폭락하는 날 가장 낮은 가격에 팔리고 팔고 나서도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계좌는 깡통이 되고 채무만 남는 것입니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3월 5일과 6일 각각 6.5%와 3.8%를 기록했습니다. 뉴스핌 통상 0.5에서 1% 수준임을 감안하면 얼마나 이례적인 강제 청산이 쏟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4일 오전부터, NH투자증권은 5일부터 신용거래 융자 신규 매수를 별도 공지 때까지 일시 중단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에는 여기에 변동성 끌림이라는 추가 함정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넣고 하루 10% 오른 뒤 다음날 10% 빠지면 원금이 그대로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99만 원이 됩니다. 3배 레버리지라면 130만 원이 됐다가 39만 원이 빠져 91만 원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9%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수가 20% 하락하는 국면에서 3배 레버리지는 이 구조적 손실까지 더해져 70% 가까이 증발합니다. 실제로 이번 폭락장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틀 새 약 40% 폭락하며 7만 원대로 주저앉았고 급락 이틀간 개인 투자자들은 이 상품에 7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반등을 기대했지만 기관은 7,4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정반대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가지 실패 유형, 그러나 결과는 하나다.
첫 번째 유형은 초기 성공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보름 만에 50% 수익을 낸 뒤 도파민 기준점이 높아졌고 점점 더 위험한 종목을 찾다가 물타기에 신용 융자까지 동원했습니다. 주가가 빠지자 추가 매수를 위해 빚을 냈고 빚을 내서 샀더니 주가는 더 빠졌습니다. 결국 반대 매매를 당해 원금은 사라지고 채무만 남았습니다. 치킨집을 새벽부터 밤까지 운영하며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공부는 많이 했지만 거시경제를 무시한 사람입니다. 책을 수십 권 읽고 재무제표를 분석했지만 금리가 급등하는 계절에 반도체 주식을 샀습니다. 기업의 실적은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금리라는 계절이 겨울로 바뀌었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기 종목만 빠지는 것이 억울해 지수 신고가를 경신하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더니 그 종목마저 꺾이며 양쪽에서 손실을 확정짓는 최악의 타이밍을 경험했습니다. 뇌동매매라고 합니다. 결국 바닥에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전량 매도 후 시장을 떠났습니다. 저 역시 한국 주식을 하며 이 패턴을 반복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쁜 종목이 아니었는데 왜 빠지냐며 분노했지만 사실 계절을 읽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조급함에 레버리지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시드머니가 적다는 불안감, 주변의 수익 인증 게시물에서 오는 소외 공포가 레버리지 상품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드머니 500만 원이 변동성 끌림과 지수 하락이 겹치며 150만 원이 됐습니다. 친구를 따라잡기는커녕 원금의 70%를 잃은 것입니다. 2030 세대에서 레버리지 상품 투자 비중이 유독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산 격차를 메워야 한다는 압박이 시간 대신 변동성을 레버리지로 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세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상승장에서 형성된 잘못된 성공 경험이 하락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원칙과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상승장에서 아무거나 사도 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 착각을 바탕으로 원칙을 세웁니다. 그 원칙이 하락장에서 완전히 무력해질 때 뇌는 이미 그것이 옳다고 학습한 상태라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운과 실력을 냉정하게 구분하십시오. 내 계좌가 20% 올랐을 때 그 해 코스피가 25% 올랐다면 나는 시장 평균보다 5% 뒤처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내가 시장보다 잘했는가? 나의 수익은 검증된 전략 덕분인가? 하락장에서도 계좌가 방어됐는가? 이 세 가지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수익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거시경제의 계절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FOMC 점도표, 달러 인덱스, 연준의 유동성 방향, 여기에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순매수 동향까지 이 6가지 지표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종목만 보는 것은 기상예보를 외면하고 반팔 차림으로 겨울산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목표를 바꾸십시오. 대박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100만 원이 50% 빠지면 다시 100만 원을 만들려면 100% 수익이 필요합니다. 70% 손실은 233%, 90% 손실은 900%를 회복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대형 손실이 수십 년치 복리를 날려버립니다. 워런 버핏의 58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9.8%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잃지 않고 복리로 쌓였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부를 이뤘습니다. 매년 대박을 친 게 아니라 매년 조금씩 불렸고 잃지 않았기 때문에 복리가 쌓인 것입니다. 넷째, 개별 종목보다 ETF를 우선 고려하십시오.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으려 하지 말고 모래밭 전체를 사는 것이 ETF입니다. S&P 500 ETF는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 하나는 망할 수 있어도 미국 경제 전체가 망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ETF가 최고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좌가 통째로 사라지는 최악의 결말만큼은 막아줍니다. 개별 종목 투자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자신이 어떤 실력인지 냉정하게 판단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금 비중을 반드시 유지하십시오. 지난 20년간 S&P 500에 계속 투자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은 9.8%였지만 가장 크게 오른 상위 10일만 놓쳐도 수익률은 5.6%로 반토막이 납니다. 상위 32일을 놓치면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시장을 이기는 건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 안에 머물되 자산의 20-30%는 현금이나 안전자산으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폭락장이 공포가 아니라 매집 기회가 됩니다. 빚을 내서 주식 비중을 100%가 넘긴 순간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내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 청산을 다하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 종목을 아직 들고 있는 이유가 논리입니까? 아니면 손절하기 싫은 감정입니까? 지금 투자 목표가 대박입니까? 아니면 잃지 않는 것입니까? 그 답에 따라 계좌가 어디로 수렴할지가 결정됩니다. 주식시장은 틀린 사람에게서 맞는 사람에게로 돈이 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뇌의 구조를 이기지 못한 사람에게서 이긴 사람에게로 돈이 이동하는 곳입니다. 2026년 3월, 이미 많은 사람들의 계좌가 그 구조에 무너졌습니다. 이 글이 그 다음 폭락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